민법 총칙 이번 시간에는 신의 성실의 원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2조 1항에 보시면 권리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조차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을 규정한 내용으로서 민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편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의 성실은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되지 않도록 성실히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적용 범위는 사적 자치의 무한정 인정을 통한 폐단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이를 제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재판규범인 동시에 행위규범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는 모든 사법관계에 적용되고 공법관계에도 널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권리행사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권리 남용이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각주에 보시는 것처럼 대판 2007년 1월 25일 2005다 67223 같은 경우 대판은 대법원 판결을 말하며 2007년 1월 25일은 선고일자가 되겠습니다. 2005다 67223은 사건번호로서 2005년에 접수된 사건으로 다는 민사사건 중 3심인 대법원 사건이 되겠습니다. 민사 1심인 경우에는 가가 되고 항소심의 경우에는 나가 됩니다. 그리고 최종심에는 다가 되겠습니다. 2005년에 민사사건 중에 대법원 사건 중 67,223번의 한 번째 접수된 사건을 말합니다. 법치주의가 적용되는 행정법이나 세법 분야에 있어서는 세법의 경우 상대방이나 납세자 등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신의 측을 적용한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신의 측은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가 계약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계약의 의미에 부합하도록 보충시키고 발전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을 형식적,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부작용을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함으로써 완화시키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6년 10월 12일 선고 2004-48515 판결에서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치상 명백한 경우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정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판례를 보시면 위임계약에 있어 보수에게 관해 약정한 경우 위임을 받은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약정복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보았을 때 당사자 간에 약정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보수액을 상당한 범위 내에서만 감액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임에서의 보수액과 관련해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한 판결이 되겠습니다.
신의 측의 하부 원칙으로는 사정 변경의 원칙이 있습니다.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 함은 법률행위의 기초가 된 사정이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 성립 당시의 계약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립 당시의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사정 변경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법률행위의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법률행위 성립 이후 변경되었을 것, 이러한 사정 변경을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을 것, 사정 변경이 현저할 것,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정 변경이 아닐 것, 당초의 행위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에 반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법의 대원칙인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라는 계약 준수의 원칙, 즉 팍타 준수 제르반다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나 일정한 요건 하에서 사정 변경의 원칙이 인정되면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년 6월 8일 선고, 2016년 다 249557 판결을 보시면 그러한 요건에 대해 설시하고 있습니다. 계약 성립에 기초가 된 사정이 현재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 성립 당시에 이를 예견할 수 없었을 것, 계약을 성립 당시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당사자가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 변경을 인정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정은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으로서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은 이러한 사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인정되기 위한 사정 변경의 원칙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설시하였을 뿐 실제로 사정 변경의 원칙을 인정해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정 변경의 원칙을 인정하여 계약을 해지한 사례는 없으며 계약을 해지한 사안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해제는 548조에 의해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체로 매매계약과 같은 일시적 계약의 경우에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임대차 같은 계속적 계약의 경우에는 장래에 향해서 효력을 없도록 하는 계약 해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의 측이 파생 원칙으로서 사정 변경의 원칙 외에 금반환의 원칙, 즉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은 형법상 금반환의 원칙과 유사한 법리로서 일정한 선행행위가 존재하는데 후에 그에 반하는 모순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의 신뢰를 해하는 경우, 후행행위에 선행행위가 모순되는 후행행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원칙을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금반환의 원칙, 에스토페르라고 합니다. 선행행위로 인한 신뢰 창출이 있을 것, 상대방의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을 것을 그 적용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모순행위에 대해서는 금반원 및 신의 측에 반한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선행위와 달리 후행행위에서 법률행위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후행행위 효력을
인정해서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스스로 행한 사람이 이러한 선행행위와 달리 후행행위에서 강행규정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자신이 한 선행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근본안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신의 측에 반하겠으나 강행규정의 취지를 관철한다는 의미에서 무효 주장이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강행규정의 취지를 관철하는 것이 신의 측의 적용을 통한 상대방의 신뢰보호보다 우선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판시가 이루어졌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관련 판례를 보시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과 시행령 제12조에 보면 학교 법인이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 법인의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립학교의 교육시설을 보존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강행법규로서 이 법에 반하는 행위란 경우 무효가 됩니다. 이러한 사립학교법 규정에 반하여 법을 위반하는 선행위가 있었으며 후에 위반행위를 한 자가 사립학교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선행행위에 대해 무효 주장을 하는 경우 이것이 신의 측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립학교 경영자가 매도나 담보 제공이 사립학교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서 매도나 담보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선행행위에 반하여 강행법규 위반임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인 사립학교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 판시가 되겠습니다. 또한 신의 측의 파생 원칙으로서 실효의 원칙이 있습니다. 실효의 원칙은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발생하고 상대방도 이러한 신뢰에 따라 행동한 경우 그런 신뢰에 반하여 후에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신의 측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권리 행사를 부정하는 것이 실효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판례를 보시면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여 취득자가 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자가 송전선의 철거를 구한 것이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효의 원칙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권리를 불행사하고 이에 따라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 불행사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경우 후에 이러한 신뢰에 반하여 권리 행사하는 것이 신의 측에 위반된다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 소유자가 송전선 철거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던 사정은 그 이후에 토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실효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판시하여 취득자의 철거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되겠습니다.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권리자의 권리 불행사가 있고 이러한 권리 불행사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 발생하였으며 신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신뢰는 보호가치가 있을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조 1항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이어 민법 제2조 2항에서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라고 하여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 권리행사가 신의 측에 반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이 되어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신의 성실의 원칙의 하부 원칙으로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을 보고 있습니다.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에 있어서는 민법 제2조 2항에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권리행사의 경우 상대방을 해할 의사를 주관적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몇 판례의 경우에는 권리남용이 인정되기 위해서 객관적 요건으로서 권리남용 외에 주관적 요건으로서 상대방을 해할 의사를 요구하는 판결이 있습니다. 권리남용의 성립 요건을 보시면 권리의 행사가 있을 것, 그러한 권리 행사로 인한 권리자의 이익과 상대방의 불이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가해 의사라는 시카하네라는 주관적 요건을 요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를 요한다는 입장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민법상 권리와 의무의 개념을 보시면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법이 부여한 힘이라는 권리 법력설에 입각해서 권리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권리는 그 내용에 따라 재산권과 인격권, 신분권과 사항권으로 나뉘며 작용을 중심으로 하여 지배권과 청구권, 형성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배권은 권리의 객체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물권 이해에 해당합니다. 물권 이외에도 광업권이나 어업권, 무체재산권, 또 원칙권이나 후견권 등도 지배권에 해당합니다. 청구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 즉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권이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채권으로서 채권과 청구권은 유사하나 동일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채권에는 채권적 청구권 외에 물권적 청구권도 있으며 상속회복 청구권, 부양 청구권 등도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권리로서 상대방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일방적 의사표시를 통해 그 법률효과가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의권과 취소권, 추인권, 해제권, 해지권, 상계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물권은 지배권으로서 소유권이 있는 사용수익 처분권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익물권이나 담보물권의 경우에는 소유권과 같이 완전하게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용익물권의 경우 사용수익권 등만 있으며 담보물권의 경우 사용수익권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능이 제한된다는 의미에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을 제한물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민법에는 8종류의 물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전형물권이라고 합니다. 점유권과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태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으며 점유권은 사실상의 물건의 지배를 존중하는 권리로서 정당한 권한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외 소유권 이외 점유권을 제외한 나머지 7종류 물권은 정당한 권한을 요하므로 이를 공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건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물건 변동의 의사표시 외에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라는 공시 방법을 요하고 있습니다. 이를 성립요건주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권의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물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나 채권의 경우에는 특정한 계약 당사자인 채권자나 채무자에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 되겠습니다. 의무는 권리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채권에 대응하는 것이 채무가 되겠습니다. 채무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로서 책임과 구별됩니다. 책임은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에서는 위법행위로 인해 부담하게 되는 의무를 의미하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는 대금감액 계약해제 손해배상 의무를 의미하게 됩니다. 권리의 변동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의미하며 권리 변동의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 하고 권리 변동의 결과를 법률 효과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법률 요건으로는 법률 행위가 있으며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구성 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은 계약에 의한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가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은 계약에 의한 물권의 변동을 말하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준법률행위라고 부릅니다.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에 해당하므로 의사표시를 반드시 그 구성요소로 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행위에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이 있으며 성립요건은 일반적 성립요건과 특별 성립요건으로 나눕니다. 법률행위의 일반 성립요건으로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일반 효력요건으로는 당사자가 능력자일 것,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을 일반 효력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 유효요건과 관련하여 법률행위가 성립은 되었으나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무효가 되겠습니다.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이 되었으나 이후 취소권자의 취소권 행사에 의해 소급해서 무효로 되는 것이 취소가 되겠습니다. 해제는 계약에 있어서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제권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지는 임대차 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해지권자의 해지권 행사에 의해 계약이 장래양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책임은 크게 계약책임과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불법행위 책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약의 성립은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는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 행위가 원칙이 되겠습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일정한 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유물계약의 경우에는 물건의 인도까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성립하고 부존재하게 됩니다.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계약금을 교부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내용의 조치는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가 가능하며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에게는 담보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담보 책임은 계약이 유효할 것을 전제로 하는 계약 책임으로서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채권 관계를 맺어 채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채무 내용의 조치는 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채무불이행 책임이며 불법행위는 이와 달리 일정한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두 책임은 청구권 경합설에 따라 양 요건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둘 중 어느 하나라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약 성립 당시에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능인 경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발생하며 이 경우에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이 일정한 요건 하에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따른 실내이익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률 용어를 보시면 준용과 유추 적용이라는 것이 있으며 준용은 이미 법률 규정이 존재하고 있을 때 입법 기술상의 하나로서 동일한 내용에 대해 그대로 적지 않고 준용한다 라는 표현을 통해 입법 경제를 추구하는 것을 기술상의 경제성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추 적용은 법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유사한 사안에 대해 그 내용을 적용하는 법률 해석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추정과 간주와 관련하여 추정은 반증을 통해 번복할 수 있으나 간주의 경우 추정과는 달리 반증을 통해서만은 통하는 것만으로는 깨트릴 수 없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반증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사망의 효과가 번복되지 않습니다. 사망의 효과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실종 선고 취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외에도 선의, 악이라는 것이 있으며 선의, 악의는 착하다,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라 선의는 어떠한 사실을 모르고 하는 것, 악의는 알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실은 주의의무 위반을 말하며 주의 정도에 따라 경과실과 중과실로 나누게 됩니다. 민법은 고의범을 원칙으로 하고 과실범을 예외로 함에 반하여 형법에서는 고의범을 원칙으로 하고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처벌함에 반해 민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습니다. 고의는 일정한
결과 발생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거나 의역함으로써 의사를 말하며 과실은 주의 의무 위반, 결과 예견 의무와 회피 의무 위반을 말하게 됩니다. 제3자는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 이외의 모든 자로서 당사자가 아닌 자가 제3자가 되겠습니다.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는 그 법률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으로서 의사표시에서 피지 표시나 통정호의 표시, 착오, 타기, 강박에 의해서 무효나 취소가 된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그러한 무효나 취소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을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의 성실의 원칙과 관련된 사례를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맨 처음에 나왔던 사례를 보시면 연널부는 급전이 필요하여 1000평의 땅을 심학교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구역 내에 있는 것으로서 매매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토지거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허가를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여 매매가 아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이후 매도한 땅의 시세가 오른다는 소식을 듣고 이 등기에 무효를 주장하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이것이 인용될 수 있는가? 이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1번 문제를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유효한가? 라는 것이 됩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것은 유동적 무효가 법률 효과가 되겠습니다. 허가를 받게 되면 유효한 거래가 되며 받지 못하면 확정적으로 무효인 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토지거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행해진 행위는 허가를 받을 의사 없이 하는 것으로서 무효인 행위가 되겠습니다. 연날부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심학교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행위와 반대되는 무효 주장을 후행행위에서 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의 측에 반하는 것과 관련하여 토지거래 허가는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보았을 때 무효 주장이 신의 측에 반한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청구가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말소 청구가 허용되지 않으나 이것은 강행법규 위반일 뿐 불법 원인 급여는 아니어서 등기의 말소 청구는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사례에 대한 답을 살펴보면요. 토지거래 허가를 잠탈하기 위해 행해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처음부터 허가를 받지 않을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으나 후에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 주장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하는 것과 관련하여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보았을 때 무효 주장은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강행법규 위반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은 아니어서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므로 말소 청구는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시면요.
A는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를 B에게 할부 판매하였습니다. 할부 판매의 경우 대금이 전부 받았을 경우에 소유권이 이전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대금의 일부만을 받은 상태에서 B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매매대금을 전부 받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은행은 이를 믿고 이를 담보로 기계를 담보로 대출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B는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이에 따라 은행은 담보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A는 대금이 완납되지 않았고 자신이 기계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경매에 대해 제3자 이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A의 이의는 인용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A는 실제로 대금을 전부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받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C은행으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고 대출을 하게 하여 주었으므로 후에 이러한 행위에 반하여 규정하는 것은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A의 이의는 기각될 것입니다. 다음 사례를 보시면 A는 이 사건 토지를 갑의 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매수한 토지 중 80제곱미터가 학교의 교실 및 정원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A는 자신의 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경기도를 상대로 교실의 철거와 토지의 명도를 청구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이 토지를 매도인의 피상속인인 갑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학교 부지에 편입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그러나 소유권 증기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토지가 학교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거기에 교실이 건축되어 있다라는 근거로 A의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의 철거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객관적 요건 이외에 상대방을 해야 의사라는 주관적 요건을 요한다고 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이 단지 피고를 해할 목적으로 이러한 권리남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철거 청구가 단지 학교의 부지 사용을 해야 할 목적만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권리남용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경기도가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적법한 점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는 별도의 토지에 대한 지상권이나 임차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토지의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A가 경기도를 상대로 할 수 있으며 경기도는 지상권 설정 계약, 임대차 계약 등의 체결을 통해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일정한 사용료를 A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신의 성질의 원칙과 관련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